자, 그래서 이제 표준 출력 함수라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표준 출력 함수는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프로그램 표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거의 안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그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그 동영상 강좌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부분으로 대체할게요. 그거 보셔도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도 그거랑 똑같이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이 프린트F도 C어는 문법이 아닌 거 아시죠? 이것도 함수입니다, 함수. 프린트F. 이 F의 약자가 뭘까요? F의 약자가? 나와 있잖아요. 포맷이라고. 펑션 아닙니다. 그래서 프린트 펑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프린트 포맷입니다. 그래서 형식화된 출력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형식화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형식을 지정해서 그 형식대로 출력을 내보낼 수 있다 라는 건데 프린트F는 안 쓰더라도요. 요 형식은 써요. 이 형식이 너무 유명해서 새로운 시스템에서도 새로운 인프라에서도 저 형식을 그대로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저 형식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린트F는 안 쓰더라도 이 형식은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런 형식 자체도 똑같이 쓰여요. 함수 이름이 바뀐 거지. 지금 이제 함수 이름은 딴 걸로 바뀌었는데 뭐 텍스트 아웃, 뭐 드로우 텍스트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은 바뀌어도 요런 안에 들어가는 형식은 똑같거든요. 똑같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서식 지정 키워드 요런 내용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동영상 강좌 보실 때 다 스킵은 하지 마시고 요런 거에 대한 내용은 보셔야 되는 거죠. 보셔야지 다음에 다른 거 쓸 때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안 할 거예요. 이건 어차피 동영상 강좌 다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런 내용은 다 설명 그냥 그거 들으셔도 돼요. 여기 그래서 6장은 제가 특별하게 안 할 겁니다. 여기 그 6장 그 동영상 강좌 따로 있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출력하는구나. 뭐죠? 여기 있는 거랑 요거랑 매치시켜서 요걸로 나오죠. 퍼센트 싫어하면 뭐가 돼요? 65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이 찍힐 테니까 A가 찍히는 거죠. 그죠? D로 찍으면 65가 찍히고 똑같은 65를 써도 그죠? 똑같은 둘 다 65 쓴 거잖아요. 똑같은 65라고 하더라도 앞에 %C라고 적으면 A가 찍히고요. D라고 찍으면 65라고 찍히는 거죠. 즉, 이 뒤에 있는 타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에 어떤 형식 지정자를 썼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F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 지정자를 썼느냐를 기준으로 값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앞에 %D라고 했다고 해서 꼭 뒤에 인테저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캐릭터 써도 되고, 숄트도 써도 되고, 인테저 써야 되고, 자기 마음이에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출력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적어주는 것이 제 형식 지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법 관련돼서도 이제 X가 16진수, D가 10진수, O가 8진수라고 보시면 돼요. 헥사데시말, 그죠? 퍼센트 X 헥사데시말은 헥사, 16진수가 헥사잖아요. 이 헥사의 보통은 H자 쓰는데 얘들은 X 씁니다. X. 그래서 그러면 왜 H를 안 쓰는지 아세요? 왜 H를 안 쓰는지 아세요? 사실 헥사 같으면 H가 제일 먼저 나오니까 H 쓰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언어들은 16진법 쓸 때 H를 써요, 약자로. 근데 C 언어는 X 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동영상에서 안 나오던가요? C 언어는 H를 하프의 약자로 씁니다. 하프. 절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D가 int를 보통 의미하거든요. int랑 원래 1대1 매칭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short는 어떻게 되겠어요? %HD라고 적습니다. int의 절반이다. 하프. 그 다음에 만약에 캐릭터면 1바이트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의 하프겠죠. 그래서 %HD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바이트 정수, 요거는 2바이트 정수, 요거는 4바이트 정수 이렇게 원래 구분해야 되는데 스캔F는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데 프린트F는 구분 안 해도 되죠. 그냥 프린트F는 다 %D로 찍으면 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는 H를 하프로 쓰기 때문에 16진수를 H 약자로 쓰지 못하고 X 약자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5는 옥탈의 약자고요. D는 데시말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10진수 의미하는 건 데시말이니까 D, 옥탈, 8진법은 옥탈이니까 O, 그 다음에 16진법만 좀 특이하게 헥사데시말인데 H를 쓰지 않고 X를 쓰죠. 왜냐면 C 언어가 H를 하프, 절반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 뜻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같은 값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같은 값은 아니죠. 여기도 다 다르게 줬네요. 진법을 다르게 줬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16진법은 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 더 있죠. 퍼센트 여기 안 되는데 G가 있습니다. 퍼센트 G F, E, F 또 LF도 있죠. 롱 플로트 이게 더블은 원래 LF로 적어야 됩니다. 이 F가 그냥 플로트고요. LF는 더블이고요. 퍼센트 E는 이 익스포넨셜처럼 뭐 2의 몇 승, 10의 몇 승 이렇게 출력하는 건데 여기 영문자가 들어가잖아요. 영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문자 2로 적으면 대문자로 나오고요. 소문자 2로 적으면 소문자 2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퍼센트 G는 뭐냐면요. 우리가 값을 출력할 때 퍼센트 F로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 소수점 6자리까지 0이 붙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좀 보기 안 좋잖아요. 근데 퍼센트 G로 찍으면 이 뒤에 0을 다 떼줍니다. 지금 이 값을 F 대신에 G를 적었다면 나온 게 12.34로 찍힐 겁니다. 그래서 좀 편하죠. 볼 때. 의미 없이 뒤에 0 붙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럼 저걸 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떼는 걸 자기가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귀찮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즘은 옛날에는 퍼센트 F 많이 썼는데 요즘은 퍼센트 F 안 쓰고 그냥 퍼센트 G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퍼센트 G 쓰면 12.34 하고 뒤에 0 붙었는 것들은 다 떼줍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내용은 없을 거예요. 없는 내용만 제가 설명드립니다. 요 내용 좋은 내용이니까 꼭 보세요. 그러니까 프린트F를 잘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프린트F에서 형식 지정자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잖아요. 왜 프린트F가 형식화된 출력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내용 아시죠? 결국은 디지털 출력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디지털 출력의 장점은 자세히 보는 거고 단점은 상황 파악이 느린 거죠.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 위험하다 이거를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 힘들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자동차가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아날로그 계기판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도 쓰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꾸면 숫자는 속도는 정확하게 알 수는 있는데 위험하다 여부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사실 글자가 작아지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계기판을 아날로그로 만들어 놓으면 숫자는 안 보이더라도 이 게이지가 이 정도 가 있으면 위험하다는 걸 본능으로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날로그를 쓰게 되면 그래서 위험한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에서 좀 위험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건 대부분 디지털로 잘 안 돼 있어요. 다 아날로그로 돼 있지. 그래서 그 영화 같은 것들 보면 지금 이 현대화된 사회에 모니터링 화면에 보면 아날로그 계기판들이 막 붙어 있거든요. 그게 왜 붙어 있냐면 사실 글자는 내가 그 전문가면 숫자 보고 아 위험하네? 위험하지 않네? 이걸 알 수 있는데 초보자든 잘 그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수치만 보고 이게 위험한 수치인지 위험하지 않은 수치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날로그로 돼 있으면 계기판에 막 저 끝쪽까지 막 넘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치 잘 몰라도 아 위험하다는 건 알아요 사람들이. 그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그러면 오 이거 위험하네? 이거 뭐 터지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건 빨리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어떤 정보를 표시할 때 아날로그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위험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 파악을 빨리 할 수 있는 건 아날로그 방식이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디지털인데 그 두 개를 적절하게 섞으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형식화된 출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릿수를 두면 이 자릿수만 보고도 이게 지금 위험한지 안 한지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릿수가 이만큼인데 숫자가 작게 나면 값이 작다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자릿수가 5자리인데 4자리가 차여 있다면 이건 뭐예요? 그래프로 보면 지금 값이 커졌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딱 보고도 아 이게 지금 수치하고 상관없이 값이 크다 작다라는 걸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게 이 형식화된 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지금 이 6장 동영상 강좌에서 설명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너무 심각하게 보지는 마시고요. 아 하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실 여기 있는 건 진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거 안 쓰입니다. 쓰질 않아요.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물론 시험 쳐야 된다. 그럼 봐야 되겠죠. 시험 치는 경우만 보시고요. 그냥 개발자 되실 분들은 이거 패스하셔도 돼요. 안 씁니다. 아시겠죠?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안 씁니다. 아,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캐럿이라는 용어는 아셔야 돼요. 캐럿. 여기 캐럿입니다. 지금 이거 움직이는 거 있죠? 요거 마우스 커서. 우리가 커서라고 하면 이 마우스 커서를 말하는 거고요. 캐럿이라고 하면 키보드 인풋을 사용하는 게 이게 캐럿입니다. 캐럿. 왜 중요하냐면요. 이 캐럿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내가 어떤 기능을 찾는데 이게 키보드 입력하는 요 깜빡깜빡하는 걸 내가 숨기고 싶잖아요. 그럼 함수가 있겠죠? 그럼 함수를 숨긴다. 하이드 캐럿. 그럼 하이드 캐럿 하면 저 캐럿을 숨기는 기능이 동작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름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이름이 캐럿인지 모르면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 어떤 기능들이 이제 나올 텐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용어가 나오면 확실히 그 용어는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뜨는 이 마우스, 요 마우스 화살표 있죠? 요거는 커서라고 부르고요. 지금 요렇게 나오는 키보드 입력하는 위치가 나오는 것은 캐럿이다. 요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겠죠? 기억해 두세요. 캐럿.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기억 안 하면. 그 밑에 이제 여기 제어 코드라는 게 나옵니다. 제어 코드. 뭐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잖아요. 백슬래시 n, 백슬래시 r, t, b, a 나오죠, 그죠? n이 진짜 제일 많이 쓰죠. 이게 줄바꿈. 이거는 해당 줄에 가장 처음으로 탭키, 백스페이스, b 소리 나는 거, 더블 코테이션 보여주는 거, 싱글 코테이션 보여주는 거. 요런 거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제어 코드라고 해서 콘솔 명령에서 쓰는 코드거든요. 근데 요거는 윈도우즈에서 똑같이 써요. 여기서 쓰는 거는 요 정도 쓰죠. 요거 안 씁니다. 이제 이것도 쓰려면 억지로 쓰려면 쓸 수 있어요. 진짜 억지로 막 쓰려면 쓸 수 있는데 이거 잘 안 씁니다. 거의 요 세 가지 요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 왜 제어 코드라는 게 존재하는지를 아세요? 왜 제어 코드라는 걸 존재하는지 아세요? 이게 존재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키보드에 없는 거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삐 소리 나는 건데 삐 소리 나는 게 키보드에 있을 리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백슬래시 n 같은 경우는 키보드에 있잖아요. 엔터키. 엔터키가 백슬래시 n이에요. 근데 왜 이걸 제공하냐면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프로그램 쓰고 싶어서 엔터 치면 여기서 엔터 치면 어떻게 될까요? 소스에 엔터를 이제 출력하고 싶어. 그러면 줄이 바뀌어요. 엔터를 치는 순간 줄이 바뀌잖아요. 줄이 바뀌는 거지 엔터가 표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엔터키 효과를 내고 싶으면 백슬래시 n을 대신 쓰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아스키 코드가에서 A 같이 이런 것들은 고정으로 문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내가 엔터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고 엔터 치면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렇잖아요. 줄바꿈이 돼버리니까 엔터 치는 순간 그러니까 엔터는 표시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엔터 치면 밑에 줄로 바뀌니까 엔터 대신에 백슬래시 n 이렇게 써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행위가 발생하는 키들은 직접 어떻게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보시듯이 제어 코드라고 해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탭 딱 보면 알잖아요. 얘는 엔터키, 얘는 홈키, 얘는 그 백슬래시 그러니까 탭키, 백스페이스 그러니까 뒤로 지워가는 키 있잖아요. 삐 소리 나는 거. 더블 커테이션 우리가 문법에 쓰잖아요. 문자를 상수 쓸 때. 그죠? 싱글 커테이션 문자 상수 쓸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능이 이미 다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어 코드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백슬래시가 예외 규정이거든요. 문자열 내에서 어떤 문자를 문자가 아닌 제어 코드처럼 그러니까 동작하게 해주는 게 백슬래시 문자예요. 우리 그 키보드에서는 원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원 표시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 백슬래시고요. 아시죠? 이거는 이 정도는 백슬래시 키 없다고 울지 마시고요. 원자 표시된 거 쓰시면 똑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 키보드에서는 원으로 되어 있고 영문 키보드에서는 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슬래시가. 아시겠죠? 자, 사진 찍어 드릴까요, 나중에? 제 거에도 원 표시되어 있어요. 제 건 원 표시하고 역슬래시하고 다 되어 있네요. 키보드에.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쓰는데 이게 어떻게 쓰냐면 내가 더블 코테이션 안에서 그냥 n이라고 적으면 뭐가 되겠어요? n은 그냥 문자 처리됩니다. n이라는 문자. 근데 여기다 백슬래시를 쓰면 요게 이제 제어 문자가 돼서 요게 10번입니다. 10번. 아스키 코드가 10번. 10번의 의미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백슬래시의 의미가 뭐겠어요? 자기 뒤에 오는 어떤 문자를 특정 기능으로 동작하게 해주는 예외 규정이 되는 거죠. 예외 규정. 근데 나는 순수하게 백슬래시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출력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백슬래시를 2번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다 그렇게 보통 해요. 예외 규정으로 쓰는 키워드는 그걸 2번 적으면 다시 원본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d도 마찬가지잖아요. 프린트F에서 %d를 쓰면 어떻게 돼요? 데시말, 어떤 값을 정수로 출력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를 출력하고 싶은 거야, 화면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게 예외 규정으로 쓰고 있으니까 % 자체를 쓰게 하려면 2번 적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보통 예외 규정 제공한 것들은 예외 규정을 2번 적으면 본래 자기 의미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의 예외가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잘 모르겠으면 2번 적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문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 뒤에 있는 내용은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rintf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printf가 사용하는 형식 지정자는 써요. 하지만 printf는 의미가 별로 없고 제어 코드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아, 저런 형식이 있구나라는 형식만 기억하시면 되지 이제 콘솔 함수를 안 쓸 거거든요. 안 쓰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printf의 기본 형식만 알고 있어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물론 시험 치시려면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6장은 사실 지금 제가 이제 그냥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정도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6장을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제 유튜브나 제 블로그에 보면 6장이 동영상 강좌 나와 있잖아요. 그거 상세하게 들으셔야 되죠. 거기는 정말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거 들으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걸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충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저하고 이지윈 30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하나도 안 쓰여요. 윈도우즈 프로그램 가면 안 쓰이거든요. 안 쓰이니까 왜 제가 설명 안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7장으로 갈게요. 이제 7장에 연산자가 나옵니다. 연산자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연산을 하는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사라고 했죠. 동사. 명령문에서 동사 역할하는 동사인데 뭐가 동사예요? C 언어가 제공하는 동사. 그게 영사죠. 그게 연산자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동사가 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 연산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다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 언어가 연산자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에요.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산수를 하셨을 테니까 연산자가 몇 가지가 나오죠? 우리는 보통 4층 연산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얘는 연산자가 5개입니다. 5층 연산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C 언어는 연산을 할 때 한 가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의적 표현이라고 해서 2가지 이상의 표현을 가진 연산자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든 이거 2가지 뜻 갖고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쓰는 는은 뭐예요? 같다도 있고 대입하다는 뜻도 갖고 있죠. 이런 게 컴퓨터한테 안 맞는 거예요. 같다하고 대입하다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는 같다는 2개를 적게 되어 있고요. 는을 대입하다는 하나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둘로 분화시켜 놨어요.
그러면 왜 갔다가 는이 두 개고 대입하다가 는이 한 개겠어요? 같다라는 것보다는 대입하는 걸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는 걸 편하게 쓰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같다는 는을 두 개 적게 놨고요. 대입은 하나를 적도록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더 많이 쓰는 걸 더 편하게 쓰게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이게 5층 연산이 되냐면 바로 는뿐만 아니라 나눗셈 있죠. 우리가 쓰는 나눗셈. 나눗셈도 결국은 중의적인 표현인 거예요. 뜻이 두 개인 거예요. 역할이 두 개인 거예요. 몫을 구하기도 하고 나머지를 구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눗셈을 하면 뭐가 나와요? 정수 나눗셈을 하면 몫과 나머지가 나오잖아요. 값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컴퓨터는 그걸 이제 처리할 수 없는 거죠. 몫이면 몫이고 나머지면 나머지지. 몫과 나머지가 한 번에 나오는 걸 리턴 값이 두 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C 언어는 나눗셈을 두 개로 나눠놨어요. 요게 몫을 구하는 연산이고요. 요게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몫을 구하는 거고요. 요게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층 연산이라 해서 5개의 연산이 기본으로 가해지는데 정말 재밌는 건 요 두 가지가 정말 많이 쓰여요. 연산자라서. 몫을 구하는 연산자와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가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할 때 보여드릴 거예요. 왜 많이 쓰이는지. 정말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연산할 때 많이 쓰이고요. 콘솔 할 때는 잘 설명을 못 하는데 나중에 그 윈도우즈 프로그램 가면 정말 충격적인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막 거리 계산하고 하면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루트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x1, x2에서 x1, y1에서 x2, y2까지의 거리 어떻게 계산해요? 루트하고 x2 빼기 x1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 제곱 이렇게 하면 그 거리잖아요. 그 수학에서는 보통 그렇게 계산하는데 컴퓨터에서 그렇게 계산 안 해요. 더 쉽게 하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런 방법을 할 때 저 목 연산자와 나머지 연산자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그런 거 나올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떨 때 많이 쓰는지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 두 연산자를 많이 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연산자 중에서 또 많이 쓰는 게 증감 연산자, 증가 연산자, 그죠? 증감, 그러니까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 이 두 가지 연산자를 이제 증감 연산자로 부르는데 플러스 연산자와 마이너스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 증가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럼 사람들이 그럼 생략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생략형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항 연산자고 얘는 다항 연산자이고요. 기계어로 번역되면 얘는 add 연산으로 번역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요 플러스는 인크리먼트에서 명령어가 따로 있습니다. 하드웨어 명령어가 따로 있고요. add 연산보다는 인크리먼트 연산자가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다항 연산자라서. 왜냐하면 이항 연산자는 두 개의 메모리를 가져와서 연산을 하는 거고요. 다항 연산자는 자기 하나 갖고 자기 스스로의 값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연산 속도 자체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i는 i 플러스 1을 쓰는 것보다 i 플러스 플러스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건데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PU가 워낙 빨라진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i는 i 플러스 1이라고 적어도 컴파일러가 i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루틴이 돌면서 바꿔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실수했구나 아니면 얘가 귀찮아서 그냥 놔뒀구나 하고 컴파일러가 인클리먼트로 바꿔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안 바꾸셔도 되는데 그래도 i는 i 더하기 1 적는 것보다 i 플러스 플러스 적는 게 더 손이 적게 가잖아요. 안 그래요? i 플러스 플러스 쓰는 게 더 적게 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i 플러스 플러스 쓰는 게 낫죠. 근데 여기 이렇게 자기 혼자 쓸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거든요. 플러스 i 쓰는 게 좋다, 뭐 i 플러스 플러스 쓰는 게 좋다, 막 이걸 싸워요. 기계어로 묶어보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i 플러스 플러스를 쓰든 플러스 i 쓰든 똑같으니까 이거 하나 적을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원하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플러스 i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i 플러스 플러스라도 적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다만 저렇게 적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처럼 플러스 i를 다른 연산자랑 같이 쓸 때 이렇게 다르니까 는 연산자와 플러스 연산자를 같이 쓰게 되면 이제 이게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전위형, 후위형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나오지만 헷갈리면 이거 안 쓰시면 돼요. 따로따로 쓰시면 되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i부터 먼저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i 플러스 플러스 쓰시고요. sum은 i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두 줄로. 이렇게 쓴다고 뭐 기계가 더 짧게 나올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보기 좀 편하게, 그러니까 짧게 보이려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나열해서 쓰셔도 전혀 문제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값부터 먼저 증가시키고 썸에 대입하는 게 전위형. 전위형은 플러스 플러스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있으면 후위형이라고 해서 i 값을 먼저 대입하고 증가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썸은 i고 밑에 i 플러스 플러스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코드가 얘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얘는 i 플러스 플러스 먼저 하고 썸을 에다가 i를 대입하는 거고, 요건 i 값을 썸에 대입하고 i 플러스 플러스 되는 거지.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먼저 증가시키고 값을 대입할 수도 있고, 그죠? 값을 대입하고 증가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전위형 표현과 후위형 표현이 있는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남발하면 버그 생기면 잡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만 쓰시고 복잡하게 절대 쓰지 마세요. 특히 매개변수에 막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매개변수 인자 넘어갈 때 막 플러스 플러스 막 난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러다가 진짜 피눈물 흘립니다. 실제로 컴파일러마다 그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OS에서 막 이렇게 우리가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OS에서 프로그램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컴파일러 다른 두 종류 썼다가 정말 피눈물 흘릴 수 있으니까 그 i++나 플러스++ 같이 전위형, 후위형 쓰는 이런 연산자들은 정말 심플하고 간단한 곳에만 쓰셔야지 괜히 복잡한 곳에 썼다가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것도 시험 치려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뭐 기억하면 됩니까? 앞에 쓴 게 전위형, 뒤에 쓴 건 후위형. 전위형은 자기부터 증가하고 그 다음 액션이 일어나고 후위형은 액션이 일어나고 자기 증가하고 자기가 증가 또는 감소하고 그죠?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죠. 되셨죠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연산자 중에서 이제 많이 쓰는 게 비교 연산자들, 관계 연산자라고 부르죠. 크다, 작다, 늦는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게? 같다. 얘는 같지 않다. 느낌표가 not이라고 해서 부정으로 씁니다. not. 진리의 반대값. 그죠?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 요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관계 연산자들. 여기 보면 나오죠. 결과가 나오는 게 연산자라고 했잖아요. 연산자. 이것도 연산자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처럼 사람들이 요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연산자인지 몰라요. 근데 연산자예요. 연산자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그 결과가 1 또는 0으로 나오는 연산자가 관계 연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5 이렇게 하면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처럼 이게 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연산자가 되고요. 그럼 이거 결과값은 뭐겠습니까?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1입니다. 맞아요. 한참 봤네. 1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게 참이고요. 이게 5가 2보다 크다는 참이잖아요. 참이면 1이니까 1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쓰면 연산이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연산 맞습니다. 연산 맞으니까 결과는 1 또는 0으로 나오는 거죠. 즉 관계 연산자들은 결과값이 1 또는 0으로 나오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 착각을 또 많이 하는데 참 거짓을 대표하는 값은 1과 0이 맞아요. 근데 참 거짓을 판단할 때는 0만 거짓이고 0 아닌 모든 값은 참입니다. 마이너스 1도 참이고 2도 참이고 3도 참이에요. 지금 뭐냐면 0만 거짓이고 0 아닌 모든 값은 참인데 0 아닌 값은 모든 참인데 대표값만 1이 참이고 0이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판단할 때는 0만 거짓이고 다 참이에요. 계산의 결과가 나올 때는 참은 1, 거짓은 0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하면 밑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연산하면 다 연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이 리절트 1에 뭐가 나온다 돼 있어요? 0 나오죠. 왜요? 데이터 1이 5니까 5가 7보다 크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뭐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 이 내용은. 그죠? 이런 거 좀 넘어갈게요. 시간 또 여러분들 좀 지겨워하시는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 이제 논리연산자. 논리연산자 이거 그죠? 나중에 비트 연산자 할 때도 똑같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죠. 논리 연산자는 요걸 두 개씩 적는 겁니다. 이 앰퍼샌드라고 그러죠. 두 개 적으면 논리 곱. 이 OI 연산자를 두 개 적으면 논리 합. 낫은 논리 부정.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표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아시긴 아셔야 되죠. AND 연산자, OI 연산자, 난 연산자 이거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산수 때는 아니고 수학 때 배우죠. 중학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외웠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외우는 건 아닌데 아시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비트 연산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비트 연산자 많이 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안 쓰죠. 지금은 여러분들 초보자인데 뭘 이걸 쓰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아셔야 되는 거죠. 논리곱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엔드 연산이라는 거, 논리곱 말고 엔드 연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엔드 연산자는 굉장히 부정적인 애고요. OI 연산자는 굉장히 긍정적인 애예요. 알겠죠? 그래서 엔드 연산은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인 거예요. 그냥 부정적인 애니까. 둘 다 참여해야지만 참인 게 엔드 연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참인 경우가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애가 엔드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부정적인 애예요. OI 연산자는 둘 다 거짓이야지만 거짓인 애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애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것을 결과를 부정으로 만들고 싶으면 엔드 연산을 쓰고요. 어떤 결과를 긍정적으로 많이 유도하고 싶으면 OI 연산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리셋, 셋 이런 개념을 쓰는데 end는 보통 어떤 값을 0으로 만들 때 많이 쓰고요. OR는 어떤 값을 1로 만들 때 많이 쓰는 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나중에 제가 그 비트 연산 가면 다시 설명할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고요. 지금 뭐 사실 여기서는 그냥 논리 연산에서는 그냥 and or가 그냥 참 거짓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둘 다 거짓이면 둘 다 참이어야지만 참인 것이 and 연산. 둘 다 거짓이어야지만 거짓인 게 OI 연산.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 기억하기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and는 뭐예요? and는 부정적인 애고요. OR는 긍정적인 애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치죠? 2시간 동안 이렇게 들으려고 하니까. 지친다고 하니까 냉이라고 했어요. 여기 봤어요. 이거 봤어요. 냉. 이거 어디 숨기지? 이거 냉. 봤습니다. 눈가 됐어요. 너 나한테 이 자식이라는 거야? 민기 혼내야 되겠는데? 예, 알아요, 알아요. 예, 마음에 있는 소리 했다는 거 압니다, 민기군. 자, 그래서 뒤에 기본 연산자가 나오는데, 기본 연산자가 나오는데, 요것도 똑같아요. 아까 진리값을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게 오화 연산자가 나왔는데, 그죠? 논리 오화인데 0, 1이면 0이 거짓이고 1은 참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판단할 때는 0만 거짓이고 0 아닌 값은 모든 참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짓 참이니까 참이 되는 거고, 엔드인데 3-1이죠. 3도 참이고 마이너스 1도 참입니다. 둘 다 참이니까 참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애들이 나중에 제 끝나고 민기나 스텝들이 한번 찾아서 그거 좀 해줘. 근데 이거 다 풀어보시지 않았어요? 제가 영상 보셨으면 엔드 해가지고 뭐 플러스 쓰고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i는 0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제 나온 거 다 풀어보셨죠? 누가 나중에 링크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된 거 있거든요.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게 엔드 연산자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좀 낮거든요. 갈로가 사실 더 높잖아요. 근데 연산하면 이게 먼저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엔드 연산자가 좌우에 수식을 가지는 연산자다 보니까 이 옆에 오는 두 개가 자기의 서브 수식들인 거예요. 엔드가 나와버리면 이 양쪽에 오는 이 두 개는 자기한테 종속된 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로가 붙어도 엔드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이 갈로가 붙어도 이 갈로는
이 엔드엔드의 종속 수식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먼저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엔드엔드나 오아오아가 나오면 좌우측에 있는 수식은 괄호하고 상관없이 엔드엔드 연산자나 오아오아 연산자, 그러니까 논리 엔드와 논리 오아 연산자의 종속 연산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문제 내면 제가 이런 걸로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뭐 오프라인 강좌하면 시험 치거든요. 저도 이런 문제 내서 시험 치는데 정말 다 틀려요. 저거 내면 정말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램 할 때는 사실 저럴 일이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죠. 이거 다 시험 치면 이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요거 그 동영상 보셨죠? 엔드엔드 연산자는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참여해야지만 참이기 때문에 앞에 게 거짓이 나와버리면 이게 만약에 거짓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아예 수행을 안 합니다. 앞에 게 거짓이 되면 뒤에 게 수행을 안 하고요. 앞에 게 참여해야지만, 이게 참여해야지만 수행을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엔드 연산 같은 경우는 앞에 만약 폴스가 떠버리면, 거짓이 떠버리면 어떻게 돼요? 뒤에 거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거짓인 거잖아요. 하나가 거짓이면 거짓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엔드 연산자 같은 경우는 앞에가 펄스가 뜨면, 저 거짓이 뜨면 무조건 거짓이니까 뒤에 걸 수행을 안 하고요. 오화 연산자는 반대죠. 오화 연산자는 앞에 게 참이면 뒤에 걸 수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참이면 뒤에 거 하나만 하나 참이잖아요, 결과는. 그래서 연산 특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요걸 가지고 조건문을 구현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조건문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더 안 하는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 내용 없이 이렇게 적어 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조건문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배워서 그러니까 구전까지 보러 갈수 있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if문, 스위치문 이런 것만 갖고 조건문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는 이렇게 요것도 조건문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3보다 크면 얘는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조건문이잖아요. 반대로 이거 한번 볼까요? 데이터가 3보다 커야지만 얘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서로 반대 조건이죠. 얘는 데이터가 3보다 크면 얘가 수행이 되는 거고, 얘는 3보다 크면 얘가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저렇게 쓴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억지로 저걸 흉내 내실 필요는 없어요. 프로그램 할 때 이거 막 고민해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남이 썼을 때 저게 무슨 코드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잘 넘어가죠? 자, 연산자 우선순위와 연산 방향. 자, 연산자 우선순위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덧셈보다 곱셈이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다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덧셈보다 남셈이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다. 그러니까 연산이 똑같이 맞물렸을 때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연산하죠.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괄호 쓰시면 돼요. 그죠? 괄호 쓰시면 연산자 우선순위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뭐야? 연산자 우선순위 표 띄우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연산자 우선순위 표가 이렇게 이쁘게 띄워 놓으셨네요. 그죠? 이게 연산자 우선순위 표고요. 그 다음에 그죠? 우리는 연산자 우선순위만 수학에서 배웠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연산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C 언어 같은 경우에 이제 정수 연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수 연산의 특징 때문에 사실 연산이 앞에서 뒤로 하든 뒤에서 앞으로 하든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정수 연산에서는 다르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지금처럼 2 곱하기 3 나누기 4 같은 게 대표적인 그 연산이에요. 앞에서 뒤로 연산 한번 해볼까요? 2 곱하기 3부터 먼저 하면 6이 되잖아요. 6 나누기 4 하면 이거 뭐예요? 몫을 구하는 연산이니까 1이 나오겠죠. 6 나누기 4 하면 몫은 1이니까. 그쵸? 그런데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연산해 오면 3 나누기 4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0 되잖아요. 몫은 0이니까 3 나누기 4의 몫은 0이잖아요. 그럼 2 곱하기 0 하면 0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2 곱하기 3 나누기 4 같은 경우는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기 때문에 사실 수학에서는 앞에서 뒤로 연산하든 뒤에서 앞으로 연산해오든 결과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C 언어 프로그램에서는 정수 연산을 다루다 보니까 실수 연산이 아니라 정수 연산을 다루다 보니까
앞에서 뒤로 연산하는 거하고 뒤에서 앞으로 연산해 오는 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2 곱하기 3 나누기 4를 앞에서 뒤로 연산해 가면 결과가 1이 나오고요. 뒤에서 앞으로 연산해 오면 결과가 0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연산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개발자들 간의 약속이 다 깨질 테니까.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연산하라고 하는 것을 보통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연산 방향이라고 이렇게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으면 연산 방향을 보고 연산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와 이걸 어떻게 다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외우실 필요가 없죠. 왜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복굴로 연산하는 게. 아, 세 개구나, 여기까지. 이거 안 쓰는 연산자거든요. 거의 여러분들 쓸 일이 잘 안 쓰잖아요. 조건 수식 연산자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외워 안 해도 됩니다. 이거요. 다 상식선에서 그렇게밖에 쓸 수 없는 다량 연산자들이에요. 다량 연산자는 누구 두 개 쓰는 게 아니라 혼자 쓰는 거잖아요.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표를 안 외우셔도요. 그냥 순리대로 적으면 연산 방향이 다 맞습니다. 대부분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순서대로 쭉 연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런 표 보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게 초보자들을 배려해 놓은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연산자가 어려운 연산자일수록 연산자 우선순위가 좀 낮은 편이고요. 쉬운 연산자일수록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예외적으로 하나가 예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시프트 연산자. 시프트 연산자가 덧셈보다 더 연산자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6번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외는 저 6번만 예외라고 보시면 되죠. 시프트 연산자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산할 때 다른 연산할 때는 별로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데 시프트 연산자가 나오면 반드시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포인터도 연산자 우선순위가 낮은데 포인터는 잘못 쓰면 바로 에러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순서가 잘못됐다 바로 알 수 있어요. 포인터는 보통. 근데 시프트 연산자는 잘못 써도 에러가 안 떠요. 인텔리전트가 안 잡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시프트 연산자를 쓸 일이 있으면 무조건 괄호가 수반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시프트 연산자 나오면 그냥 괄호 치시면 돼요. 나중에 좀 알게 되면 이제 알아서 빼시겠죠. 근데 잘 모를 때는 시프트 연산자 나오면 무조건 괄호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럼 이제 7장도 끝났고요. 이제 8장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애매하네요. 10시에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할게요. 그래 다음 시간에 또 진도 나가지. 조건문을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조건문은 이제 제어문이라고 부르고요. 제어문에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어에는 제어문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려고 제어문을 조건문과 반복문으로 나눠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복문 갖고 조건문도 표현할 수 있고요. 조건문으로 반복문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반복문이 조건문을 흡수하는 형태로 문법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반복하는 형태다 보니까 단발성을 쓸 때 불편하기 때문에 제어문을 조건문과 반복문으로 시언어가 나눠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신용어는 제어문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제어문이라는 것 자체가 실행의 흐름을 바꿔놓는 것이 다 제어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언어에선 조건문과 반복문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조건문부터 먼저 하는데 조건문에는 if 조건문, 그러니까 시언어 같으면 if 조건문하고 스위치 조건문 나오잖아요. 그 다음 조건 수식 연산자 요 세 가지가 나오죠.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8장이니까 여러분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조건문. 그죠? 시언어에서는 조건문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if 조건문 하나죠. if else에서 else가 생략되면 if 조건문이고
if, else if, else if, else 이건 뭐예요? if else를 중첩해서 쓰면 if else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다 8장 다 보셨죠? 제가 다시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문은 왜 제가 조건문을 심각하게 설명 안 하는지 아세요? 그 3기 댓글에 못 보셨나? 정말 실컷 설명해 놓고 결론을 제가 뭐로 냈습니까? 안 쓰는 게 좋다. 그죠? 조건문은 안 쓸수록 좋다. 그러니까 실컷 설명해 놓고 나중에 가서 조건문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제가 결론을 짓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바보 같은 거예요. 어떻게 if을 써야 잘 쓰느냐. 이게 진짜 바보 같은 내용이고요. 사실은 조건문은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최선입니다. 대부분 안 쓸 수 있고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를 조금만 더 쓰시면 조건문은 안 쓸 수 있습니다. 수학연산으로 뺄 수도 있고요. 메모리로 뺄 수 있는데 초보자들 경우에는 초보자들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메모리로 빼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수학적인 재능이 좀 있으면 수식으로 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그냥 테이블로 빼는, 나중에 배열 배우시면 다 뺄 수 있어요. 아직 배열을 안 배우셨으니까 제가 설명하기는 애매한데 나중에 배열 가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조건문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조건문들이 막 나오고 이게 설명 막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은 그냥 형식적인 내용이니까 제가 따로 설명 안 할 겁니다. 이거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려울 게 없어요. 조건문에서 실수를 많이 하지. 어떤 실수 많이 해요? 여기 막 세미콜론 찍는 것 때문에 막 문제가 많이 생기죠. 지금 여기 얘는 그냥 괜찮지만 이렇게 쓰는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건문을 쓰게 되면 많이 실수하는 게 어떤 거 많이 실수한다고 했어요? 설명 안 하던가요? 뭐 그래서 변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뭐 데이터 플러스 플러스 했는데 여기다 세미콜론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는 거. 정말 찾기 힘듭니다. 이렇게 찍어 놓으면 나중에. 근데 이렇게 안 할 것 같죠? 정말 실습시키면 이런 사람들 계속 나옵니다. 이거 못 찾습니다. 어디 잘못 찍어 놨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그냥 이렇게 쓰세요. 자신 없으면. 이렇게 쓰면 여기 세미콜론 찍으면 이상하거든요, 모양이. 여기 이렇게 찍히면. 그러니까 빨리 찾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써도 문제 없는 사람들이 쓰시면 되고요. 습관의 버그는 습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가능하시면 버그가 생기신 분들은 이렇게 당겨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 앞에 쓰라고 하는 것도 보셨죠? 변수 상수 같이 쓸 때는 상수 앞쪽에 써라. 그것도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컴파일러 쓸 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요. 연산은 달라져요.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두 개 묶어서 연산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add가 두 번이에요. 이렇게 add 한 번 하고요. 이렇게 add 한 번 하고 요렇게 add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add를 두 번 하는 연산인 거죠. 근데 요렇게 적어놓으면 컴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때는 2 더하기 3의 변수 없잖아요. 둘 다 상수잖아. 그럼 컴파일러가 이걸 어떻게 바꿔주냐면 5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add 한 번만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어로 바꿀 때 아예 기계어로 들어갈 때 add 명령이 하나로 바뀌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쓰는 게 낫겠어요? 상수를 앞쪽에 쓰는 버릇을 들이면 자기도 모르게 연산을 이득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뭐 변수가 앞에 있는 게 더 안정적으로 느끼죠. 대부분 이렇게 상수보다는 변수가 앞에 있는 걸 사람들이 많이 안정적으로 느끼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걸 안정적으로 느끼는 거지 그 자체가 안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게 익숙해지게 나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게 더 어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아예 습관을 이렇게 들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실수로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버그거든요. 대입돼 버리니까 항상 참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습관을 이렇게 들여놨다면 뭐야, 상수를 앞쪽에 오는 습관을 들여놨으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나중에 실수로 이걸 하나 빼면 이거 이렇게 빼면 이게 에러거든요. 어떻게 데이터를 6이라는 상수에 대입을 해요? 대입 못하지. 에러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가 되는 상황도 찾을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명령어 이득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수를 앞쪽에 쓰는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상수 앞에 쓰는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쭉 살아오면서 그렇게 해보질 않았잖아요. 수학 시간에도 이렇게 안 썼잖아요. A 더하기 5라 적었겠지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색하긴 해요. 저도 어색합니다. 저도 어색한데 여러분들은 오죽 어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버릇 들일 때부터 그냥 상수 자꾸 앞에 쓰려고 노력하시면 나중에 그냥 쓰게 돼요. 그냥 쓰게 되니까 오히려 처음 배울 때부터 상수 앞에 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뭐 사실 조건문에 더 이야기할 게 있나요? 이런 거 나오죠. 깡통이 맛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다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버그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프로 개발자가 다 공돌이들이, 공돌이는 비하발언이구나. 개발자들은 다 그쵸, 인문학을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단어 싫어해요. 왜 전공 서적 한번 보세요. 프로그래밍 전공 서적 보면 정말 단어 쉬운 것만 나와 있어요. 즉 개발자들이 다 쉬운 단어를 쓰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를 꼭 다른 단어로 바꿔요. 이렇게 더 쉬운 단어로. 그래서 보통 정식 용어가 있으면 다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약간 이거 뭐라고 부르죠?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걸 뭐라고 부르죠? 뭐 하여튼 더 쉽게 편하게 쓸 수 있는 단어로 많이 바꿔 부르고요. 또 재밌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틀린 말이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쓰면 그걸 맞다고 인정해 주는 게 이쪽 분야예요. 왜냐면 전공자보다 비전공자들이 훨씬 더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용어나 상황 설명이 틀렸는데도 그 상황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인정하면 그냥 맞는 걸로 인정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컴파일 할 때도 보면 컴파일이라는 용어 자체가 .c를 .오브젝트로 만들어주는 게 컴파일이고요. .obj 파일을 .ex로 바꿔주는 게 링크예요.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쳐야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지.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컴파일 한다는 뜻을 그냥 실행 파일 만드는 것까지를 컴파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통용도 해요. 그냥 컴파일 한다면 그래 실행 파일까지 만드는구나 이 생각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정확한 의미, 정확한 용어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안 지켜지는 곳이 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나오면 쉬운 용어가 따라 나오기 마련이고요. 틀린 용어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지금 말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전공자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틀린 말이 통용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보면 이제 뭐 에러가 나오고 습관이 어떻고 기계 파급 내가 얘기했던 여기 나오잖아요. 번역의 이득을 본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오니까 쭉 보시면 되고요. 뭐 이건 넘어갈게요. 별거 없죠. 이 조건수식 연산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요 조건수식 연산자부터 할게요. 요거부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더 못할 것 같고요. 요 조건수식 연산자부터 할게요. 그 위쪽에 있는 조건문 있죠. if 조건문. if 조건문은 여러분들이 보시긴 많이 보셔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차피 조건문을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보시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안 중요한가 보다 하고 이렇게 안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 내용은 제 그 유튜브나 블로그에 워낙 잘 돼 있어서 그거 보셔도 된다는 뜻인 거지 제가 중요하지 않거나 그냥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넘어간 건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일 거니까 제가 패스한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꼭 보세요. 그거 안 보신 분들은.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일단 여기 중지시키고 잠깐 나가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